예,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 인천 강화는 국민의힘, 전남 영광과 곡성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는데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결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일단 총평. 일단 예. 예상하셨을 거라고 저는 뭐 당연히 전문가시니까 좀 어떻게 이거 결과 보셨나요? 예, 지나치게 예상한 대로 나와서 예, 결과만으로 따지면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변이 없었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변을 좀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사실상 투표율과 무관하게 사실 뭐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 이제 가게 되니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이제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난하게 예상대로 가서 오히려 이상하다. 예. 아, 그렇군요. 그게 어떤 게 이상한지는 하나씩 지역별로 짚어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제 뭐 여러 이제 관심 포인트가 있었는데 약간의 여야가 맞붙는 느낌이 가장 강했던 데가 아무래도 부산 금정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단일화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 단일화 전후로 해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꽤 이게 완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온 게 꽤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22%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천 강화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8% 정도 포인트 이상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 좀 궁금한 게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보다도 격차가 더 벌어졌는 거잖아요. 이제 뭐 저기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총선보다는 오히려 약간 격차가 줄었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수도권 이제 전국 판세라든지 수도권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서 좀 좋다, 잘 된다. 이런 소문이 나고 밴드웨건이 막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면 이 영남 쪽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차가워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총선 때 그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이 더 심화됐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현희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때에 비하면 상당히 좀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한 7%포인트 정도 더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인천 강화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보수세가 강한 그런 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현희 후보가 40%가 넘는 정도로 물론 이제 제3 후보의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좋아지는 흐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부산 금정구를 봐서는 지난 총선 때 많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밴드웨건 효과 쿵짝쿵짝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역풍이 더 불었던 그 현상이 이제 오히려 심화됐다. 왜냐하면요, 부산 금정에서 이번에 투표율이 총선보다는 낮았습니다. 50%가 안 됐죠. 47이죠. 47 정도 됐죠. 47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전국 판세, 전국 정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악재로 터졌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그런 유권자분들이 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대등한 그런 어떤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역시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깜짝 놀랄 격차이죠. 22%포인트 격차라고 하면 굉장히 크죠. 6대 4보다도 더 벌어진 거죠. 61대 39 이렇게 맞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6대 4보다 약간 더 벌어진 건데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부산 지역 그러니까 PK 쪽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는 약간 또 심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지역에서 승리하면 전체적인 어떤 승리를 논할 수가 있는데요. PK 지역을 따로 떼놓고 대선은 치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파란불일 수 있는데 PK를 봤을 때 대선을 본다면 이거는 그러면 지금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노란불이 들어와 있다. 주황불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총평에서 안정적으로 자기가 얻을 만한 지역은 두 당이 얻었다라고 하는 데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진지한 그리고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2번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일단 PK 지역 부산 부울경이 일종의 밸런스 패치자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면은 오히려 반대 진영에 조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힘을 몰아줘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뭐라고 부르든 보수 결집이라고 부르든 뭐 샤이 보수 현상이 있었다고 부르든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 하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어쨌든 부산 금정 그리고 강화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다 이겼기 때문에 뭐 원래 이겨야 되는 거를 이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한동훈 대표의 위상이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당내의 그립감 뭐 장악력 이런 게 올라갈 거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뺏기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킬 걸 지켰다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렇지만 그러면 서울교육감과 관련돼서 한동훈, 이재명 두 당에서 일종의 약간 투표 동료 활동 정도는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교육감은 진보 후보가 이겼습니다. 50대 46 정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립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립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약간 수도권이라든지 격전지로 좀 넓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던 데는 지켰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그러면 이 질문에는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자체가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형 확정으로 이제 귀책 사유가 소위 말해서 진보 쪽에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이 좀 더 득세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투표율이 23%로 낮기는 했지만은 지난번 총선 때 서울에서 민주당 득표율과 국민의힘 득표율하고 비슷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서울 교육감과 관련돼서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 대표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발휘할 수 있는 결집력에 한계를 보였다. 이게 또 투표율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게 투표율이 23.5로 낮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낮으면 보수가 전통적으로 이제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 더군다나 사전 투표율은 8.5% 그리고 당일 투표율은 15% 정도니까 당일 투표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론이었는데 그게 다 깨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 사전 대 당일이 거의 1대2 정도로 당일 투표가 더 많이 나오셨는데요.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당일 투표에서의 코어 지지자들 동원력이 보수 못지 않다. 오히려 미세하게 더 나았다라는 것들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그립감 없이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은 하지만 그러면은 격전지인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이 약세를 면치 못했던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인지 무엇인지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향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점점점 고조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특히 이제 부산 그리고 뭐 이제 수도권 강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역할을 되찾는 것들은 앞으로 선거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광 곡성에서 민주당이 다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투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영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하고 0.1% 포인트 차밖에 안 났으니까 완전히 관심 지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야당끼리 이제 부딪혔는데 민주당이 이제 두 개를 다 가져갔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다 가져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내부로 들어가 봤을 때 영광에서도 장세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41%로 이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50%는 넘어야 되는 그런 판이죠. 25대 25로 다른 후보들한테 준다 하더라도 50이나 55 정도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3파전이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60%는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은 집안 단속을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55%로 조상래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여기서도 65 정도는 먹어야 맞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집안 내에서 단도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은 그렇게 따졌을 때 박홍두 후보 곡성이죠. 여기서 35 정도였는데 이것도 조국혁신당이 좀 잘하려면 이게 40이 넘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과론적이지만 오히려 차라리 부산 금정에 가서 몰빵을 했던 것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거기서 민주당 후보를 아예 민다든가 예.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득표를 더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호남에서의 결과가 성과가 이렇게 이제 조국 대표가 거기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특히 이제 저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에 밀려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등을 했어요. 물론 30.7하고 26.6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거는 조금 조국혁신당에나 타격 아닌가요? 굉장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예.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에 대한 지지세 일부는 사실상 진보당 후보가 위협적으로 떠오를 때 그때 민주당으로 다시 흘러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자기 집을 찾아서 다시 가는 지지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이 과연 호남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교두보를 확보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얘기를 제가 짧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범진보 진영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이거가 담긴 의미, 앞으로 예.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있을 선거라든지 그게 지방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보궐선거가 됐든 어떤 의미를 좀 수도권 선거에서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코어 지지층만으로 따지자면 코어 지지자만으로 따지자면 민주 진보 쪽이 약하지가 않다라는 게 일단은 확인이 됐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 투표율이 2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거의 중도 쪽으로 빠지는 그러한 유권자들을 누가 제대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서울시장이죠. 어느 쪽으로 갈지가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 4월 총선과 크게 서울시의 민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 이제 독대 이제 다음 주에 한다. 뭐 독대든 면담이든 이거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 어떤 해법을 낼지를 좀 궁금해하는데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엔 일단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라는 얘기는 이제 나올 수가 없고요. 예. 그렇게 따지자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조금 더 여론조사가 나와 봐야 되지만 대통령의 탈당을 언제 요구할 수 있을지 이거를 이제 시기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탈당 요구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조금 이제 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톤의 매너로 이거를 찔러 넣을 수 있는지 이 칼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로 인해서 이제 그냥 활동 자제가 아니라 특검을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오히려 확 올라간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뭐 특검까지 수용을 할 가능성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분명한 건 검찰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사실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2년 3년을 구형했는데도 예. 야당 대표 및 야당의 지지도가 전혀 빠지지 않고 탄탄합니다. 이거는 이제 검찰이 어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졌고요. 네. 그거는 이제 국민에 대한 신인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묘수를 두든지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